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강석 K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 이형민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 드릴 주제는요. 퇴행성 관절염 치료의 모든 것이라는 내용으로 슬관절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중간중간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나 모든 것에 관련해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주말 오후 시간에 이렇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강의는 퇴행성 관절염이란 무엇인지, 원인, 빈도, 증상, 진단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것이고요. 퇴행성 관절염의 단계별 치료에 있어서 약물 치료와 주사 치료, 그리고 수술적 치료를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란 무엇일까요?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들면서 무릎을 많이 사용하고 염증 반응과 함께 노화와 마모가 일어나고 관절 연골의 손상이 되면서 심해질 경우 뼈의 손상, 연골 하골의 손상까지 진행되는 질환인데요. 질환이 진행하면서 통증이 심해지게 되고 무릎이 휘어지는 휜다리 변형과 함께 구부리고 펴는 가동 범위의 상실, 처음에는 많은 거리를 걸을 수 있었는데 점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줄어든다. 이런 걷는 능력의 저하, 이런 기능 상실을 동반하는 질환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요. 제가 외래에서 환자분들을 보면 의사들은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에도 관심이 많지만 이 환자를 앞으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은 내가 퇴행성 관절염에 왜 생긴 거죠? 이렇게 원인을 물어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먼저 퇴행성 관절염이기 때문에 나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고 나이가 많아지면 퇴행성 관절염의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성별 또한 중요합니다. 무릎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남성 환자분들보다 여성 환자분들이 2배에서 3배 정도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좌식 생활하고 바닥에 앉아서 일을 하는 생활 습관과 함께 호르몬적인 영향이 함께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전도 많이 중요합니다. 내가 퇴행성 관절염 환자인데 우리 자녀분들이 퇴행성 관절염에 걸릴 확률이 높을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먼저 말씀드리면 퇴행성 관절염은 유전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퇴행성 관절염에 여러 가지 요인을 주는 것들이 유전적 경향이 있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만이라든가 휜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전적인 경향성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좋은 표현일 것 같습니다. 비만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체중도 되게 중요합니다. 무릎 관절은 체중을 부하하는 관절이기 때문에 체중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증상의 정도나 관절염의 진행에 모두 체중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중 조절을 하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원인의 비만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상도 중요한데요. 외래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무릎이 하나도 안 아팠는데 한 번 넘어지고 한 번 삐끗한 이후로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졌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한 번의 외상으로 생기는 질환은 아니지만 무릎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을 하면서 무릎의 쿠션 역할하는 반달형 연골, 반월상 연골판에 파열이 되면 퇴행성 관절염이 빠르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상도 어느 정도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생활 습관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의 유병률이 높은 이유가 우리나라 문화가 좌식 생활하고 쪼그려 앉고 양반다리 하는 그런 문화랑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습관도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지금 질문을 하나 해주셨는데요. 하나 질문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쫄봉이님께서 무릎에 통증이 있을 때마다 주사를 맞으면 바로 좋아지는데요. 주사를 너무 자주 맞으면 무릎이 더 안 좋아진다고 들었습니다. 주사를 자주 맞아도 될까요?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주사를 맞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종류도 다양하고 역할도 다양합니다. 물론 주사를 너무 많이 맞으면 좋지 않다는 것은 맞지만 적당한 간격으로 주사를 맞는 것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주사를 맞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뒤에 주사
종류별로 기능별로 쭉 설명을 드릴 텐데 한번 보시면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습니다. 로버트 님께서 63세 여성이시고 골다공증이 오래되셨고 쪼그려 밭일을 하다가 뚝 소리가 난 이후에 통증이 생겨서 진단을 받았는데 반월상 연골판의 양동이형 파열, 연골판의 기형,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돼서 연골판 절제, 카티스템 수술 권유받았습니다. 골다공증 오래 앓은 63세 여성이 카티스템 수술해도 괜찮을 건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외상과 관련돼서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하는 경우랑 비슷한 경우일 것 같아요. 기형을 진단받았다는 이야기로 추측해 볼 때 아마 외측의 반월상 연골판에 원반 모양 기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랑 일본의 15% 정도로 많이 있거든요. 그 기형이 있는 연골판이 크게 파열이 되면서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증상이 어떤 정도이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약 먹고 지낼만 하신 정도면 수술이 필수는 아니지만 무릎이 많이 아프고 붓고 한다면 연골판에 대해서도 처리를 해줘야 될 것이고 비교적 연골 상태가 괜찮았다면 카티스템 이런 것도 저도 고민해 볼 것 같지만 엑스레이 상태에서 현재 연골 상태가 어떤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조절이 된다면 시간 지나면서 좀 더 쓰시다가 너무 나빠졌을 때 인공관절을 고민할 수 있는 나이에 접어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고민해서 주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다음으로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고 또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퇴행성 관절염의 빈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2019년도에 처음으로 400만 명을 돌파했고요. 65세 이상의 평균 유병률이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남성 13%, 여성 43.5%로 여성에 있어서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생활 습관, 호르몬의 영향이 같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입니다. 초기에는 앉았다 일어날 때 통증이 굉장히 특징적인데요. 외래에서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차를 오래 타고 나면 일어날 때 일어날 수가 없다. 무릎에 좀 움직여야 되고 시동을 걸어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이러한 증상이 퇴행성 관절염의 초기 증상이고 초기에는 계단 내려갈 때 내리막이나 이런 비탈길에서 아프다가 말기가 되면 평지 걸을 때도 아파지는 것이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입니다. 또한 무릎에 붓기도 중요한데요. 환자분들은 무릎에 붓기가 생기고 물이 차면 뻑뻑하다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릎의 크기가 커졌다라고도 표현을 하시는데요. 크기가 큰 것은 무릎이 붓고 뻑뻑하면서 커 보이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관절염이 진행하면 가동 범위가 온전히 되지 않으면서 무릎이 쫙 펴지지 않고 약간은 굽은 상태로 유지가 되거든요. 굽은 상태로 유지가 되면 무릎이 앞으로 튀어나오는 것 같은 효과가 되고 건강한 무릎보다 무릎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약간 더 커 보인다. 이런 영향 때문에 무릎이 크다고도 표현을 하십니다. 또 하나의 증상은 이제 관절 가동 범위의 감소일 텐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부리고 펴는 기능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수술을 나중에 하더라도 많이 구부러지지 않는 무릎은 수술 이후에 돌아오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동 범위의 감소가 뚜렷해지기 전에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제 관절 변형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휜다리, O자 형태로 이런 식으로 내반 변형이 생기고 O자다리, 휜다리 변형이 생기면서 관절염이 진행하는데요. 이것은 내측에 있는 연골판과 연골이 다르면서 점점 더 심해지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증상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더 주셨는데요. 5493님께서 저는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자주 나는데 통증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도 관절염일 수 있나요? 굉장히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날 때 뚝뚝 소리 자체로 관절염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소리만 나면서 통증이 없다면 지켜봐도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 뚝뚝 소리가 힘줄에서 나는 경우도 있고 연골에서 나는 경우도 있고 반월상 연골판이 파열이 움직이면서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통증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인님께서 요즘 아버지께서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하고 10분 지나야 움직이기 편해진다고 하시는데요. 이런 증상이 제가 말씀드린 퇴행성 관절염의 초기 증상이 아주 정확한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엑스레이 촬영을 해보시고 제가 뒤에 말씀드릴 예방법과 치료법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받고 뒤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평소에는 괜찮다가 날씨가 흐리거나 비 오는 날 무릎이 욱신거리는데 날씨와 관절염이 정말 관련이 있는 걸까요? 기분 탓일까요? 궁금해요. 아주 섬세하시고 어 섬세하신 분인 것 같아요. 실제로 무릎 관절이 제가 뒤에서도 설명드릴 건데 피부에 굉장히 가깝게 있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는 날에 기압이 떨어지면 무릎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느끼신 거고요. 마찬가지 이유로 무릎 관절이 굉장히 얕은 관절이기 때문에 바르는 약이나 붙이는 파스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 그렇게 이따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더 뒤로 넘어가면요. 진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퇴행성 관절염이기 때문에 나이, 증상, 신체 진찰, 엑스레이 모두 고려해서 진단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20, 30대에 무릎 아픈 분께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이를 우리가 참고해야 하고, 아까 말씀드린 증상과 함께 신체 진찰도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걸을 때가 아니라 가만히 누워 있어도 무릎 통증이 심하면서 무릎이 빨갛게 붓고 뜨끈거리고 아프다. 이런 증상은 퇴행성 관절염 증상이라기보다는 세균에 의한 화농성 관절염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상과 신체 진찰을 염두에 두고 진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이 엑스레이를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요. 오시면 제 무릎은 몇 기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엑스레이가 중요한데요. 초기 관절염에서 이렇게 군뼈가 자라는 모습이 보이면 2기, 관절염의 간격이 좁아지는 모습이 보이면 3기, 관절염의 간격이 완전히 소실되면서 뼈가 맞닿을 정도가 된다면 4기의 관절염으로 진단을 하는데요. 이게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굉장히 재밌는 것이 4기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항상 아픈 것이 아니고 3기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안 아픈 것이 아닙니다. 증상과 엑스레이의 중증도가 일치하지 않기로 유명한 것이 무릎이다. 그래서 엑스레이로 굉장히 중요하지만 치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엑스레이만 너무 맹신하면 안 되고 증상과 함께 확인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요. 수술하게 되면 로봇 수술이 회복이 더 빠른가요? 뒤에서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인공관절 치환술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회복이 로봇이 더 빠르지는 않을 것 같고요. 로봇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뼈를 자르는 과정에 있어서 가이드를 해주고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정밀하게 해줄 수 있는 면은 있습니다. 또한 무릎 외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전에 골절을 당해서 무릎에 변형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관절 변형이 너무 심하거나 그런 무릎에 있어서 수술할 때는 로봇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회복이 더 빠른지에 대한 것은 비슷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다음 좀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퇴행성 관절염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진행을 늦추는 것, 그것이 저는 예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의 예방에 있어서 체중 조절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5kg를 감량하면 증상의 50%가 줄어드는 관절이 무릎 관절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환자분들께서 무릎이 아파서 운동을 못하기 때문에 체중 조절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공감하고 맞는 말씀인데 그러더라도 식이 조절을 통해서 체중을 감량하게 되면 증상이 많이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좋지 않은 동작, 자세를 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쪼그려 앉는 것, 바닥 생활하는 것, 양반다리 하는 것, 이런 우리나라 문화와 관련된 것들이 모두 무릎에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피해야 하고요. 계단 오르내리는 것, 등산하는 것들이 무릎 관절에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줄여야 합니다. 자전거는 무릎에 좋은 운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좋은 운동은 맞고 우리 몸에도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자전거를 탈 때 무릎의 앞쪽에 압력이 많이 증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의 앞쪽이 아픈 분들은 자전거를 좀 줄이거나 자전거를 타더라도 의자를 높여서 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운동도 중요한데요. 관절염에 어떤 운동이 좋은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평지 위주의 운동이 좋다고 설명드리고 그럼 얼마나 해야 되나요? 하고 여쭤보시면 3, 40분, 5,000에서 7,000보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운동을 하고 내 무릎이 뻑뻑해지거나 아프지 않은 정도, 그 정도가 내 무릎에 적당한 운동의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다리를 쫙 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운동이 누워서 하는 것, 앉아서 하는 것 이런 운동들이 허벅지 근력 운동이거든요. 이런 운동이
수술 후 또는 퇴행성 관절염의 예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지금 또 민트초코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는 혈청 음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로 치료 중인데 요즘 검사 중 전신이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또 왼손 검지에 첫 마디 가 변형이 왔네요. 전신이 퇴행성 관절염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다발성으로 손, 손목, 무릎 다양한 곳에 오는데요. 무릎에 오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흔한 안쪽 부위의 관절염이 아니라 안쪽, 바깥쪽 동시에 오는 특징적으로 오는 그런 관절염입니다. 그래서 증상도 되게 심하실 텐데요. 무릎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류마티스 관절염이더라도 관절이 파괴가 될 정도의 통증이 생겨서 진행을 했다면 인공관절 치환술 같은 수술이 필요할 수 있겠고, 그것이 아니라면 류마티스는 조절할 수 있는 약물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물을 통해 조절하면서 경과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영도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만 60대 여성이시고 두 발을 붙이면 무릎이 서로 닿았는데 최근에 우연히 1cm 정도 떨어져 있는 걸 봤어요. 이런 경우 퇴행성 관절염이 시작되어 그런 걸까요? 물론 시작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릎이 지금 둘 다 이게 오른쪽 무릎이라 표현이 되기 어렵지만 원래 무릎이 딱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무릎에 오다리 변형이 오게 되면 무릎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는 것을 이제 퇴행성 관절염의 그런 관절 내 변화라고 우리가 설명드리는데요. 오다리 변형이 정상적으로 있을 수도 있지만 퇴행성 관절염과 동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기도 한데요.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퇴행성 관절염의 진단과 원인, 이런 예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 약물요법과 주사요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퇴행성 관절염 초기 진단을 받았는데 자기 자전거 타시는 것 괜찮을까요? 유일한 취미가 자전거 타기거든요. 그러니까 아플 때는 무릎이 붓고 뻑뻑하고 많이 아플 때는 일단 조금 쉬셔야 할 것 같고요. 소염제 등으로 조절한 다음에 자전거 타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릎의 앞쪽에 통증이 심하다면 자전거를 줄이고 의자를 최대한 높게 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조금 좀 설명을 드리고 다른 분들의 또 질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약물요법입니다. 저는 이 약물요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사 중에 한 명인데요. 퇴행성 관절염, 염증이 중요한 거거든요. 먹는 소염제, 환자분들은 외래에서 소염제를 제가 처방하면 그거 진통제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염 진통제이고요. 관절염의 염증 반응을 조절해주는 소염제다. 그래서 실제로 무릎이 뻑뻑하고 아플 때 굉장히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는 소염제다. 그래서 소염제를 복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만 3개월 이상 소염제를 장기 복용할 때에는 피검사를 반드시 하셔서 콩팥 수치나 이런 것들이 나빠지지 않는지 확인해야 되고, 또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협심증이 있거나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소염제를 주의해서 복용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상의가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속이 쓰리거나 소염제를 못 드시는 상태가 되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릎 관절이 피부에서 굉장히 가깝게 위치하는 얕은 관절이기 때문에 바르는 약이나 붙이는 파스를 권유해 드리기도 합니다.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해서 O자 다리로 변형되는 건 알고 있는데요. O자 다리가 있는 사람이 관절염 발생에 영향을 얼마나 주는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O자 다리가 되면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리의 축이 바뀌게 되거든요. 정상적으로는 무릎의 다리의 축은 대퇴 골두의 중심에서 발목을 떨어뜨렸을 때 체중의 축이 형성되게 되는데 무릎의 중앙에 떨어지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근데 O자 다리가 되면 이런 식으로 변화가 오면서 체중의 축이 안쪽으로 가게 됩니다. 안쪽에 관절염이 있으신 분이 O자 다리가 진행하면 체중의 축이 더 안쪽으로 오면서 관절염이 가속화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오늘 해드릴 말씀이 많아서 설명을 좀 더 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바르는 약 붙이는 파스가 좋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또 하나 이제 외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여쭤보시는 것들이 막 이렇게 약통을 가져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상어, 연골, 초록잎, 홍합, 보스웰리아, MSM 정말 많은
연골 영양제들이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 연골 영양제들은 일단은 의약품은 아니고 건강기능식품이기 때문에 실제로 효과를 많이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 목적으로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는 추천드리지 않는다. 내가 이 영양제를 먹었을 때 증상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으면 복용하실 수 있겠지만 단독으로 치료가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주사를 많이 맞으시는 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퇴행성 관절염의 주사 치료가 종류도 다양하고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뼈 주사라고 불리는 스테로이드 주사는요. 스테로이드 성분이 있는 것을 이제 주사하는 것인데 스테로이드는 아주 강력한 항염제거든요. 퇴행성 관절염에 붓고 아픈 염증 반응을 강력하게 줄여줄 수 있는 주사입니다. 하지만 관절각 내로 주입했을 때 장기적으로 연골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저는 거의 아예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관절염이 너무 심한데 내가 건강상의 이유나 연세 등의 이유로 수술을 절대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근데 너무 통증이 심하고 물이 차고 아프다. 그런 상황에서는 1년에 한 번이나 2번 정도는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선택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연골 주사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연골 주사는 히알루론산 성분으로 되어 있고 1년에 6개월에 한 번 또는 6개월에 3에서 5회 다회 제형 이렇게 단일회 1회 제형과 다회 제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히알루론산 성분을 무릎 내에 주사해서 윤활유 역할을 하는 성분을 주사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계적인 마찰을 줄여주고 증상 완화와 함께 마모를 줄여줘서 퇴행성 관절염을 늦추는 목적으로 하는 주사인데요. 저는 먼저 6개월에 한 번 맞는 1회 제형의 경우에는 히알루론산이 가교 형태의 결합을 하고 있어서 천천히 분해할 수 있어서 6개월 가는 것이고 비슷한 효과를 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회 제형을 좋아하는데요. 이 가교 형태로 결합을 하다 보니까 입자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주사 바늘이 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사할 때 좀 통증이 좀 더 아프다. 이 주사가 만약에 근육 쪽으로 잘못 들어가면 굉장히 아픈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1회 주사는 장단점이 있다 볼 수 있고요. 3회에서 5회 제형은 주사 바늘이 좀 작기 때문에 통증이 덜하고요. 일주일 정도 또는 일주일에서 2주일 간격으로 맞으시기 때문에 증상 완화, 통증 조절에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환자분들의 편의성을 고려해서 1회 주사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DNA 주사와 이제 콜라겐 주사를 설명드릴 건데요. DNA 주사는 연어의 생식기관인 정소에서 추출한 DNA 성분인 PN, 폴린 뉴클레오타이드로 된 성분을 주사하는 것이고요. 콜라겐 주사는 아텔로콜라겐 성분으로 무릎 관절 내에 관절 연골에 정상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인 콜라겐 역할을 보충해주는 주사인데요. 저는 DNA 주사, 콜라겐 주사 모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무릎의 기계적 마모를 줄여주고 완충 역할을 해주고 증상을 개선시켜주는 그런 주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사들이 퇴행성 관절염을 완전히 치료해준다라고 보기에는 약간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PRP 주사인데요. PRP 주사는 어깨나 팔꿈치 등에서 많이 사용하던 주사이고 2024년에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이후로 1년 사이에 무릎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주사입니다. PRP의 뜻은 혈소판 풍부 혈장 주사라는 뜻인데요. 혈액을 채취한 이후에 원심 분리기를 통해서 이제 원심 분리를 하면 무거운 혈구들은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아래의 혈구 부분을 제거하고 혈소판이 풍부한 혈장이 아닌 위쪽 혈장 부분을 또 조금 제거를 하면 혈소판이 풍부한 혈장이 남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무릎에 주사하는 것이 PRP 주사입니다. 자가골수 농축액 주사는 비맥 주사라고 알려져 있고 부르고 2023년도에 신의료기술 통과한 이후에 2년 정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주사입니다. 골반뼈인 장골에서 골수세포와 포함된 이제 혈액을 추출을 해서 마찬가지로 원심 분리기를 이용을 해서 혈구 부분을 제거하고 넘어가네요. 죄송합니다. 혈구 부분을 제거하고 골수세포와 성장인자가 포함된 부분을 주사하는 주사인데요. 1mm 정도의 줄기세포, 골수세포가 한 300에서 수백에서 수천 개 정도의 농도가 들어있는 주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RP 주사와 비맥 주사 모두 이전의 관절각 내의 주사랑은 조금 다르게 증상 개선과 함께 약간의 연골의
재생에 초점을 맞춘 주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맥에 있는 그 1ml당 수백에서 수천 개의 골수세포, 줄기세포의 농도가 조금은 적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수술적인 치료를 자세히 설명드리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체중 감량은 원래 체중에 상관없이 5kg 정도만 감량해도 효과가 있나요? 중요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원래 체중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갑자기 체중이 늘어난 게 아니면 어느 정도 현재의 체중에 무릎이 지금 적응하고 통증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5kg 정도 조절하면 충분히 체중 감량에 의해서 증상 완화 효과가 뚜렷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방 십자인대 수술을 안 하면 대부분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하나요? 중요한 질문일 것 같습니다. 전방 십자인대는 뒤에서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이것이거든요. 무릎의 기둥이에요. 무릎의 기둥이기 때문에 완전 파열이 된 전방 십자인대를 방치하면 무릎의 불안정성이 유지되고 기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연골판의 파열이 흔하거든요. 근데 연골판은 무릎의 쿠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쿠션이 손상되고 퇴행성 변화가 연골에도 오게 되는 그런 관절염 변화가 빨리 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부분 파열의 경우에는 우리가 보조기 등으로 치료할 수 있겠지만 완전 파열의 경우에는 퇴행성 관절염을 빠르게 오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493님께서 9년 전에 양쪽 퇴행성 관절염 3기 진단받았고 오른쪽 무릎 통증이 심하셔서 한쪽만 인공관절을 하셨어요. 요즘에는 왼쪽 무릎이 많이 아프다고 하시네요. 3기에서 4기로 넘어가는 평균 기간이 있을까요? 환자분들께서 또 많이 중요하게 질문해 주시는 부분들인데요. 3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절 간격이 명확하게 좁아지기 시작하면 3기, 완전히 닳아서 뼈가 닿을 정도가 되면 4기라고 표현하는데요. 기간이 정해진 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외상이나 연골판 파열과 함께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요. 소염제 등으로 잘 조절하면서 오래 걸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4기가 됐다고 무조건 수술하는 것이 아니에요. 4기여도 통증 조절 약물 치료로 잘 하면서 수술 안 받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3기, 4기도 중요하지만 기간은 정해진 게 없고 증상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연세가 몇 세이신지도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서 70대 중반이시다. 근데 언젠가는 수술을 받으실 것 같고 반대쪽 받고 나서 만족스럽게 지내고 있으시다면 더 늦기 전에 결심해서 수술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 때부터 태생이 오다리면 관절염이 꼭 오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어린 나이에 이제 오다리는 제가 오늘 준비하진 않았지만 오다리나 X자 다리가 심한 경우에 우리가 수술을 하기도 하고 보조기를 차기도 하고 지켜보기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퇴행성 관절염이 오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20대인데 무릎을 다친 이후로 DNA 주사를 몇 번 맞았는데요. 맞을 때마다 너무 아프고 맞은 후에도 이틀 정도 아픕니다. 원래 이렇게 아픈 건가요? 보통 하루 이틀 정도는 저도 아플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너무 많이 아프다면 DNA 주사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이 아픈 주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가끔 무릎에 물이 차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주사하기가 참 쉬운데요. 무릎이 물에 안 차 있는 경우에는 공간이 굉장히 좁아서 주사를 하다가 근육이나 이런 데 약간 주사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대부분 괜찮습니다만 하루 이틀 아픈 정도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수술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 제가 퇴행성 관절염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질문을 또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에서 우리가 수술을 결정할 때 나이, 증상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상이 안 아픈데 수술하는 것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 중요하고요. 관절의 상태, 오다리 변형이 얼마나 왔는지 또는 가동 범위의 제한이 얼마나 왔는지 등을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는 데 있어서 가동 범위가 이미 너무 많이 와버린 환자분들을 수술할 때 속상한 경우가 많아요. 이게 조금 더 오기 전에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요즘에 환자분들이 많이 알아보시고 공부하시고 오시는 것들이 많은데요. 줄기세포에 대해서 물어보실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줄기세포는 근데 좋지만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경제적 요인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외래에서 설명드릴 때 줄기세포가 3배, 5배 비싸다고 꼭 3배, 5배 효과가 좋은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요인을 고려해서 상황에 맞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하게 된다면 크게 관절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들이 있을 것이고 그 수술에는 고식적인 방법인 미세 천공술과 최근 들어 연골 재생하는 추가적인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오다리 변형, 내반 변형이 심할 때 휜다리 교정술을 하게 되고 이 정확한 명칭은 근위경골 절골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이 또 있고 관절염이 많이 진행한 경우에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게 되는데 정도에 따라 반치환술, 전치환술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환자분 사례와 함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관절 내시경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 부분적인 관절 연골의 손상이 있을 때 진행하게 됩니다. 다른 내시경 수술과 함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월상 연골판의 봉합과 함께 혹은 십자인대 재건술과 함께 혹은 오다리 교정술, 절골술과 함께 부분적인 관절 연골 손상이 있다면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대표적인 수술법은 미세천공술이 있는데요. 미세천공술은 1990년대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30년 이상 된 고식적인 전통적인 수술 방법입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보시면 하얗게 도자기처럼 보이는 부분이 정상적인 연골이고요. 말랑말랑하면서도 단단한 말랑말랑한 초자 연골, 유리 연골이라고 부릅니다. 이 옆에 보이는 달아있는 부위가 보이시나요? 이 부위는 달아있는 연골 결손이 있는 부위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인 연골과 달아있는 부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수술의 첫 번째 단추고요. 이런 식으로 하얗게 도자기처럼 정상적으로 보이는 연골 상태인 부분과 달아있는 연골을 정리해주고 수술용 의료용 드릴을 이용해서 1mm에서 3mm 정도 구멍을 내서 천공술을 하는 것, 이런 것이 미세 천공술인데요. 구멍을 내게 되면 피가 나고 골진이 나게 됩니다. 물론 이 사진은 수술 이제 추가적인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피를 닦아내고 무릎 안에 이산화탄소 가스를 넣어서 이렇게 부풀려서 본 사진인데요. 이런 식으로 피와 골진이 나오게 되면 여기에 피떡이 지게 되고 연골이 재생이 된다. 이런 것이 미세 천공술인데요. 이 한계점은 이 재생되는 연골이 이러한 도자기 같은 말랑말랑한 초자 연골이 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비교적 좀 더 단단한 섬유 연골로 재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섬유 연골로 재생이 되는 한계점을 막고자 다양한 제품들이 개발되고 연구가 되고 저도 사용을 하고 있고 고민하는 부분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환자분은 40대 여성분이고 반월상 연골판에 무릎에 쿠션 역할하는 이 C자 형태의 반월상 연골판에 골 부착부 파열이 있어서 봉합술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 내측 부분의 연골이 다른 것도 있어서 연골 재생 수술을 함께 시행한 환자분이었습니다. 메가카티라는 제품을 사용했는데요. 2023년도에 신의료기술 통과한 제품이고 동종, 사람의 갈비뼈 연골을 통해 만든 무세포 늑연골을 이용한 제품입니다. 먼저 아까 설명드린 사진인데요. 하얗게 도자기처럼 보이는 부분이 말랑말랑한 정상적인 연골이고요. 달아있는 연골이 보입니다. 이 밑에 보이는 부분이 C자 형태의 반월상 연골판인데요.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 뼈에 부착하는 부위에 골 부착부에 이런 식으로 떨어진 파열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1차적으로 파열에 대해서 봉합을 진행하였고요. 그 이후에 달아있던 연골 부분을 설명드린 대로 의료용, 수술용, 관절경용 드릴을 이용해서 1mm, 3mm 정도 드릴 구멍을 냈고 피와 골진이 나온 것을 확인한 이후에 메가카티라는 갈비뼈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 성분을 도포한 이후에 TCL이라는 제품을 덮었는데요. 이거는 피브린 접착제라는 것인데요. 쉽게 말하면 의료용, 수술용 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올려놓은 이런 제품들이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의료용 풀을 이용해서 단단하게 고정해 놓고 수술을 종료하는데요. 이러한 결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다음 환자분은 이 부분이 어딘가 싶을 텐데요. 이 부분은 관절 내시경 사진이고 무릎의 앞쪽이에요. 주로 자전거 탈 때, 계단 내려갈 때 무릎 앞쪽 아프신 분들이 많은데요. 관절 내시경을 이 공간에 집어넣게 되면 슬개골의 아랫면과 슬개골과 만나서 관절을 이루고 있는 대퇴골의 활차 부분이 보이는데요. 이 활차 부분에 지금 연골 결손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슬개골의 아랫부분이 보이는 거고요. 대퇴골의 활차 부분에 연골 결손이 있는 부분입니다. 하얗게 도자기처럼 두껍고 도톰하게 보이는 부분이 정상적인 연골이고요. 달아있는 결손 부위를 노란색 연골 하골이 노출될 때까지 충분히 정리를 하고 그 이후에 의료용 드릴을 이용해서 1mm에서 3mm 정도 구멍을 내는 천공술을 시행하면 피가 나고 골진이 나는 상태를 만들 수 있고요. 이 이후에 갈비뼈 연골로 된 메가카티 성분을 도포한 이후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티실이라는 의료용 풀과 같은 성분을 도포해서 흘러내리지 않게 수술을 종료하였고요. 무릎 앞쪽 통증이 많이 좋아지고 좋은 결과를 얻은 케이스였습니다. 다음 환자분 보시기 전에 아까 질문 주신 대로 십자인대는요. 무릎의 기둥이에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십자인대 손상과 함께 시간이 지나면서 연골의 손상이 와서 십자인대 재건술과 미세 천공술 그리고 연골 재생 수술로 제품 중에 카티스템이라는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카티스템이라는 제품은 2014년 신의료기술 통과한 제품이고요. 10년 이상 비교적 오래된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종 제대혈 줄기세포, 태반에서 추출한 혈액에서 줄기세포를 농축시킨 것을 우리가 냉동해 두었다가 이제 적합성을 확인한 이후에 8일 정도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제품의 형태로 만들어서 주사하는 것이 카티스템인데요. 이것은 1ml당 줄기세포의 수가 수백만 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빔에게는 제가 수백 개, 수천 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수백만 개 정도 이렇게 많은 고농도의 카티스템이 그래도 조금 더 좋은 제품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술 관절경 사진인데요. 십자인대 재건술을 한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 말씀드린 대로 하얗게 도자기 같이 보이는 부분과 달아있는 부분을 노란 연골 하골이 노출될 때까지 충분히 정리를 하고 관절경용 드릴을 이용해서 천공술을 시행을 하면 한 3mm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면 피가 나고 골진이 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카티스템 줄기세포를 주사기를 이용해서 그 천공술 부위에 도포한 사진입니다. 카티스템이 그래도 10년 이상의 결과를 보여주고 농도도 1ml당 수백만 개의 고농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비싸다는 아주 큰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좋은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수술적인 치료, 내시경이 아닌 수술적인 치료로 넘어갈 텐데요. 그 전에 2개 정도 질문을 더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박경자님께서 엑스레이로 이기라고 하는데 정확한지 다른 검사도 해봐야 하는지요? 엑스레이 검사가 굉장히 정확하고요. 서서 찍는 체중 부하라는 상태에서 일어서서 촬영하는 엑스레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누워서 찍는 엑스레이보다 서서 찍으면 체중 부하가 되면서 관절 간격이 명확하게 좁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3기로 봐야 되기 때문에 서서 찍는 엑스레이가 중요하다. 다른 검사는 필수적이진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는 2기 정도로 웬만한데 무릎이 붓고 아파하시는 증상이 엑스레이로 설명되지 않을 정도로 극심한 통증이다. 그럴 경우에는 MRI 같은 정밀 검사가 필요한데요. 진단을 목적으로는 엑스레이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50대 초 여성입니다. 이란하님인데요. 요즘들 다 걷다가 신발 끝이 자꾸 툭툭 부딪혀요. 이게 퇴행성과 연관이 있을까요?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발목이 완전히 들리지 않는 조카수 증상이 있을 때 신발이 끌리기도 할 것 같고요. 무지외반증 같은 그런 증상으로 질환으로 발목이 좀 부딪히면서 신발이 좀 부딪히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릎에 통증이 있으면서 허벅지 대퇴 근력이 떨어지면 신발을 좀 끄시면서 걸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 같고요. 이 증상으로만은 퇴행성 관절염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박경장님께서 누워 찍었다고 하시네요. 누워 찍었다면 서서 찍는 엑스레이가 좀 더 좋겠지만 그래도 2기라고 한다면 비교적 웬만한 정도의 관절염이다. 근데 너무 많이 아프다면 정밀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잇하이님께서 운동으로 무릎이 자주 아픈 30대도 연골 주사를 영양제 개념으로 챙겨서 주사 맞는 것은 어떤가요? 체중이 정상이고 운동은 포기 못하겠어요. 저는 운동하시면서 무릎 앞쪽 통증이 심한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되게 원인을 잘 모르면서도 아프기 때문에 슬개, 대퇴, 통증 증후군이라고 부르거든요.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원인은 다양하고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증상을 앓거나 통증이 심한 분이 많을 때 우리가 일컫는 말인데요. 이 경우에는 무릎의 나쁜 운동을 피하셔야 돼요. 먼저 쪼그려 앉는 것, 스쿼트, 계단 오르내리고 등산하는 것, 크로스핏
요가, 필라테스 이런 것들을 피하시고요. 허벅지 근력 운동을 하면서 불편할 때 소염제를 복용하는 것이 저는 1번 치료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 주사를 고려해야 되지만 연골 주사를 맞는 것은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께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는데 30대인 저도 무릎이 욱신거립니다. 관절염도 유전인가요? 미리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좀 늦게 들어오신 분 같아요. 제가 앞에 잘 설명을 했는데요. 영상이 올라가면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전은 아닙니다. 유전은 아니지만 관절염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유전성 경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무릎에 나쁜 것들을 피하고 근력 운동을 하고 체중 조절을 하는 것, 무릎이 붓고 아프면 소염제를 복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관절염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예방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에서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돼서 다시 또 수술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근위경골절골술, 휜다리 교정술, 오다리 교정술로 알려져 있는데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시행하게 되고 한 구획, 주로 내측 구획에 국한된 관절염이 휜다리 변형, 내반 변형, 오다리 변형과 함께 있는 경우에 시행하는 수술입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저는 항상 왔을 때 이런 서서 찍는 엑스레이를 꼭 찍거든요. 대퇴골두의 중심에서 발목의 중심으로 선을 이으면 무릎의 체중의 축입니다. 이 체중의 축이 중앙으로 떨어지는 것이 제일 좋아요. 하지만 오다리 변형이 오게 되면 체중의 축이 안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안쪽 퇴행성 관절염이 가속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내측 관절염이 있었고 안쪽 증상이 있었지만 바깥쪽과 앞쪽으로는 증상이 없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계획을 통해서 체중의 축이 바깥쪽으로, 체중의 축이 대퇴골두의 중심에서 발목까지 이었던 선이, 체중 부하의 선이 바깥쪽으로 오는 식으로 계획을 하는 이런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수술이 휜다리 교정술, 근위경골 절골술입니다. 수술 과정을 자세히 보여드리면 먼저 비골 골두의 안전한 부분으로 우리가 절골술을 계획을 하고 타겟을 하고요. 전동 톱과 절골기를 이용해서 절골을 하게 됩니다. 절골을 한 이후에 안전하고 적당한 양의 절골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우리가 원하는 정도로 간격을 벌리게 되는데요. 보통 뼈의 크기나 관절염의 내반 정도에 따라서, 관절염의 정도나 내반 정도에 따라서 결정하는데 이 양은 한 7mm에서 15mm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벌린 간격을 유지한 이후에 금속판과 금속 나사를 통해서 고정하는 것이 근위경골 절골술인데요. 수술을 하게 되면 내측으로 오고 있던 무릎의 중앙보다 안쪽으로 오고 있던 체중의 축이 무릎의 중앙보다 바깥쪽으로 오게 돼서 안쪽 관절염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수술입니다. 이 수술에도 신경 쓸 것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바깥쪽에 관절염이 있거나 연골판이 찢어져 있거나 이런 분들은 바깥쪽에 관절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그런 요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상의나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수술은요. 인공관절 치환술이거든요. 인공관절 치환술은 반치환술과 전치환술이 있습니다. 반치환술은 65세 정도의 나이에서 한쪽 구획, 주로 내측 구획에 관절염이 있으면서 변형이 심하지 않을 때 우리가 시행하게 되고요. 인공관절 전치환술은 이것인데요. 65세 이상의 나이에서 안쪽, 바깥쪽, 앞쪽 다양한 여러 구획에 관절염이 있을 때 변형, 휜다리 변형 등이 심하면서 가동 범위 제한, 구부리고 펴는 것도 심할 때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먼저 환자분의 케이스를 보시면 60대 후반의 환자분으로 오다리 변형이 심해서 내측 관절염이 더 이제 심해졌고요. 내측 관절염이 심해서 또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셨고요. 평지 걸을 때 통증이 심해진 분이었습니다. 저는 인공관절 치환술 수술의 기준을 평지 걸을 때 통증으로 정하거든요. 그래서 평지 걸을 때 통증이 심한 분이셔서 휜다리를 쫙 펴주면서 달아있는 연골을 인공관절로 바꿔주는 수술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인공관절은 이런 식으로 달아있는 연골과 함께 뼈를 계획한 만큼 절제하고 보통 이제 경골에 들어가는 아랫다리 뼈에 들어가는 것은 티타늄이고 위쪽 대퇴골에 들어가는 것은 코발트 크로미늄이라는 금속을 이용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시멘트와 함께 젊고 뼈가 건강하신 분들은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고정을 하고 폴리에틸렌 성분으로 이루어진 쿠션을 넣어주는 수술이 인공관절 수술입니다. 그래서 수술한 이후에는 휜다리가 많이 교정이 되고 통증이 좋아지는 수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중요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70대쯤 관절염이 심한 분이 인공관절 치환술 받는 것이 그렇게 슬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술이 무섭고 힘드신 분들이 많지만 수술 받고 잘 지내고 행복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다른 수술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수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70대쯤 나이가 됐고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했고 평지가 아프고 약물에도 반응하지 않으면서 내가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뭐 여행을 가거나 만나는 것이 좀 마음이 힘들어질 정도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긴다면 인공관절 수술을 좀 권유해 드리고 싶어요. 좋은 수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수술하는 의사와 수술 받는 환자분의 눈높이가 맞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인공관절 치환술은 걸을 때 통증이 좋아지는 수술입니다. 오다리 변형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많이 교정되지만 가동 범위 제한은 분명히 남습니다. 남는다기보다는 좋아지지만 일부 남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부리는 것이 90도 이상 되지 않는 무릎을 수술하고 나서 우리가 완전히 다리뼈가 허벅지에 닿을 정도로 구부리겠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가동 범위는 수술 전보다 조금 더 좋아진다. 그래서 가동 범위가 나빠지기 전에 수술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재활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동 범위 운동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설명드리는 것이 수술 이후에 지금 아플 때 운동하면 나중에 좋고 나중에 통증이 사라지고 다 안 아파지면 그때 열심히 운동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관절 가동 범위에 좀 제한이 남는다. 그래서 저는 3주 정도 입원을 하면서 제가 직접 무릎을 많이 꺾으면서 운동을 많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수술 후에 재활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력 운동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벅지 근력 운동을 하루에 100개씩 하는지 제가 확인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술 이후에 올바른 사용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쪼그려 앉고 양반다리 하는 좌식 생활을 피하고 의자 생활, 침대 생활 서양식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근력 운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너무 좋더라도 가끔씩 1년에 한두 번 정도 엑스레이 촬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1년, 2년, 3년, 5년, 7년 중요하거든요. 그때 굉장히 엑스레이를 꼭 찍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좀 질문을 좀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로버트님께서 섬유 연골의 단점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카티스템하고 메가카티하고 수술법이 동일한 것 같은데 선생님은 어떤 제품을 더 선호하시는지 이유도 궁금합니다. 저는요, 섬유 연골의 단점은 일단 섬유 연골로 우리 고식적인 미세 천공술을 했을 때 재생이 되는데 그것이 말랑말랑한 초자 연골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능적이나 통증 예방에 있어서 좀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고요. 메가카티, 카티스텝 둘 다 좋아하는 제품인데요. 어떤 것을 더 좋아한다고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분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결정을 하는데 범위도 중요할 것 같고 상황도 중요할 것 같고 비용도 중요할 것 같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둘 다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그렇게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나중에 절골술을 하고 금속물을 제거해야 되나요? 파운트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네. 절골술을 하고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골절 수술을 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제거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절골술은 우리가 관절염 환자분들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골술을 하고 나서 이 무릎이 더 나빠진다면 인공관절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골술을 하고 금속판과 나사를 제거해서 뼈가 다시 차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것이 추후에 경과를 보는 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명은 보통 어떻게 되나요? 50대인데 인공관절을 고려하시기엔 너무 젊을까요?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50대 후반 정도 되셨는데 한쪽 구에게 관절염이 너무 심해서 인공관절로밖에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반쪽 인공관절 치환술을 고민은 할 것 같지만 그래도 좀 젊으신 편이신 것 같아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고 통증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약물 치료를 좀 해보고 어쩌면 관절 연골이 좀 남아있는데 오다리 변형이 심한 거라면 절골술 등의 방법이나 내시경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수명은 보통 15년, 20년 이상 보는데요. 70대쯤 수술하시는 분들께는 저는 평생 쓸 거다라고 설명드리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대, 60대 초반에 수술을 받게 되면 결국에는 수술을 한 번 정도 더 받을 수 있는데 수술을 한 번 더 받게 되면 그때 이제 기구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커지기 때문에 너무 일찍 인공관절 받는 것은 추천드리지는 않는다. 이렇게 설명드릴 것 같아요. 제가 모든 분들께 질문을 다 설명을 못 드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 퇴행성 관절염,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치료, 진단, 모든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방, 약물요법 모두 다 중요한 것 같은데요.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시고 질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강의 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퇴행성 관절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감사드립니다. 저는 강석 K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이형빈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